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잘 달려왔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전장에서 사상 최고치 마감에 이르기도 했는데 밤사이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고 또 금요일은 거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닫힌 와중에 불확실성에 대한 조금 두려움으로 차익 실현에 먼저 나선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DP라던가 PC와 같이 이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할 만한 경제 지표들까지 한꺼번에 발표가 되면서 간밤 시장은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은 어디가 될지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죠. 일단 간밤 마감 상황 먼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 지수가 0.3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이어서 보실까요? S&P 500 지수 0.38%의 내림세로 지금 수요일장을 마감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표들 잠시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되겠죠.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됐는데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그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전월비 0.3% 오름세,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에 마찬가지로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이날 공개됐는데요. 속보치와 동일한 2.8% 증가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예상에 부합한 PC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양호함을 알려주는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보인 건 휴장을 앞두고 많이 올랐던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빅테크의 하락 움직임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M7 종목들 대체로 다 부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도 약보 합세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3% 이상의 하락세까지 보였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림세였고 메타와 테슬라, 아마존도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소폭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지도로 봤을 때 빅테크 중심으로 빨간색, 하락세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게 월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크게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공개됐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회 아직 초기 단계이니 더 갈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제시했고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JP모건이 연말 쇼핑 시즌의 토픽이다라고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파이퍼 샌들러 마진율이 기대된다라면서 역시나 아마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M7 종목들 종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애플의 주가입니다. 0.03%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이어서 살펴보시죠. 장중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여나가면서 1.12%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21%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마존, JP모건과 파이퍼 샌들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0.16% 강보 합세로 마감했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메타는 0.71%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밤사이에 1.55% 하락세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엣지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비용 절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저장 사업을 접는다 이야기했고요. 또 인력의 12%를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태양광 관련주 솔라엣지를 비롯해서 대체로 다 훈풍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로는 엠페이즈, 썬노바, 썬넌 그리고 퍼스트솔라가 있는데 이 세 종목은 장중에 오름세였고요. 퍼스트솔라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종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계속해서 뒤늦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델 테크놀로지스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4분기 전망도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종가 어땠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HP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은 85센트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을 기대했는데 지금 제시된 것은 70에서 76센트밖에 되지 않자 역시나 주가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노드스트롬도 보시죠. CEO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10월 말부터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경고음을 켰는데요. 다만 3분기 매출은 양호했지만 이런 가이던스 부진에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주부터 보시죠. 비용 절감 노력에 주가는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솔라엣지 8%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다른 태양광주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엠페이즈 에너지도 2.67% 오름세를 보였고 또 다른 태양광 에너지 하나 더 살펴보죠. 썬노바 에너지도 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좀 부진했던 그리고 가이던스마저 약했던 델 테크놀로지스 어떻게 마감을 했나 보니까요. 12.25%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HP도 마찬가지로 11%대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롬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노드스트롬 8%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죠. 추수감사절 전후로 10만 달러 선 다시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주 함께 오름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로빈후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겠고요.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로빈후드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인데 가상자산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봐야겠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5.99%, 6%에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도 한번 보시죠. 전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는 9%대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로빈후드가 되겠습니다. 3.4%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네요. 그렇다면 국채금리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2년물, 10년물 모두 다 내림세를 보이는 모양새였는데요. 4.2%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4.23%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4.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증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가 될 텐데 이 회의를 기다리면서 지금 WTI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3%가량 내리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제금값 밤사이에는 다시금 힘을 내면서 1.56%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내일 뉴욕 증시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또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한 번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사흘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2.8%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에 발표했던 속보치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치와도 부합하는 수치를 보였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면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GDP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나 수출, 연방 정부의 지출과 기업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연율 3.5%, 수출은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각각 약 1년 반 그리고 2년 반의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건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속폭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로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확정치는 다음 달 19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노동시장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날 보고서는 추수감사절 휴일로 하루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하면서 21만 3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어났다가 4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직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90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고용보고서는 12월 중순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가 하락 추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놓고 가능성을 일단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크게 치우쳐지지 않은 채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계속 불씨는 살려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PCE 지표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2.3% 증가폭 확인이 됐고요. 시장 예상치에 역시나 부합하는 수치 공개를 했습니다. PCE까지 시장의 예상 부합치에 나오면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수치를 미국 물가 안정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22년도 중반의 최고치와 비교해보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또 12월 연준의 금리 정책회의에서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시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재정 계획이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업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뱅크의 한 미국 수석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둔화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오는 26년까지 2.5%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정지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회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이 원하는 2%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갈수록 시간이 더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주식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의 유입량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개미들의 투자 자금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미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주식으로 자금 유입을 시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내놓은 보고서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11월 글로벌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총 1,0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 이 가운데서도 미국 증시의 규모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주식이 MSCI 글로벌 지수 가운데 67%를 차지하면서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반면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수준인 13%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11월 유럽 주식에 대한 자금 흐름은 99억 달러로 순유출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독일 증시에 대한 매도세가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되려 수혜를 받으며 좋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 또 여기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아직도 추가적인 기대 요인이 미국 증시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훈풍이 내년도까지는 당연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움직임이 아닌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간밤 쉬어갔던 뉴욕 증시 또 내일은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본격적인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 이슈가 하나가 또 전해졌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신형 모델 Y가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한 계정을 통해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현재 기존의 모델과 새로운 신형 모델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우리가 새로운 신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확인이 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이 전기차의 연방 보조금이 테슬라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신형 모델 Y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할인 효과로 되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미국 내 신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로 수요가 감소하긴 했지만 일부 자동차 업체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할인 혜택 확대가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기간 소매 재고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9.7% 늘어난 21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분석 담당자는 보다 저렴한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차 판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향해서 월가에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테슬라의 낙관론자 중 한 명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전문가 내년에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할지 저희가 직접 진단을 함께 내려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댄 아이브스의 단독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면서 시장 안에서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죠. 이번에는 중국의 상장 기업 중 하나인 SOS가 비트코인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매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시 돼 있는데 중국의 상장기업인 SOS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중국 쪽의 자금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나머니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과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간밤 기준으로 주요 알트코인들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회복을 보였고 비트코인 또한 96,000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다소 저항선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말 안으로 10만 달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와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3분기 GDP 잠정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피트 연준 2024 마지막 금리 카드 한 발 남았다입니다. 중요한 지표들이 아주 가득가득 나오네요. 자, 그 미국 노동부 산하의 BEA, 브루 오브 이코노믹 애널리스에서 발표를 하죠. 국내 총생산 GDP는 우리가 그 키나 그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덩치. 그 무슨 레슬링인가? 그 어디 선수죠? 레슬링인데 그 레슬링을 한 심건호 선수처럼 2연패 하는 것도 힘든데 체급 바꿔서 또 2연패 했었죠. 2연패인가 3연패인가. 근데 그 러시아인가 누구 선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나왔는데 977승 2패 하신 사람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 체급에서 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예 체급이 너무 같은 무제한급이면 그 이상이잖아요. 너무 커요 일단. 뭐 기술도 좋지만 10년 동안 계속 1등만 해가지고 금메달 5개인가? 5연패인가?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그냥 지지를 않아요. 그냥 은퇴를 해야 그 사람이 끝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엄청 크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덩치예요 GDP가. GDP는 그 나라의 덩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분기가 잠정치가 2.8% 나왔네요. GDP는 3번 발표가 돼요. 예비치, 잠정치, 최종치. 최종치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잠정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예비치, 잠정치, 뭐 최종치가 막 크게 변동은 없는데 크게 변동이 있다면은 뭔가 그 요소에서 잘못 통계가 나온 게 있었겠죠. 어쨌든 이번에 잠정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나왔던 예비치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연평균 2.8% 증가. 이게 연율로 하는 거거든요. 1년을 산정을 해서 12개월을 성장한다고 보고 연율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연율. 그래서 항상 연평균으로 나오게 되죠. 월평균이 아니라. 그래서 연평균 2.8% 증가했고 2분기 실질 GDP는 3% 증가했다고 지금 나오네요. 실질 GDP가 3% 증가했었는데 지금 잠정치까지 3분기 나온 건 2.8%니까 조금 하락한 것으로 지금 보이죠. 자, 실질 GDP랑 그 명목 GD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안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에 그 GDP 항목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 PC 물가 지표가 저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막 가격 다 올리고 있잖아요. 동서식품 요즘에 딱 이 추운 날 오늘 또 동서 맥심 땡기잖아요. 동서 맥심이랑 그 오레오 시리얼이랑 가격
중순에 전부 다 인상했거든요. 이번에 농심도 다 인상했어요. 신라면부터 과자 새우깡이랑 다. 그러면은 소비가 지금 뭐 살아나거나 무슨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그 가격이 올랐잖아요. 제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GDP에 그 물가 지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GDP가 상승한 걸로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럼 새우깡이랑 신라면이랑 뭐 맥심 커피가 올라서 비싸서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 비싸 안 먹어 나 그냥. 그리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남성들이 너무 어려울 때는 팬티를 안 사 입는다. 여자는 립스틱을 사 입고. 그래서 남성의 팬티 효과, 여성의 립스틱 효과라고 해요. 불황 때는 샤넬백 사기가 힘드니까 그냥 싼 샤넬 립스틱 하나 사면서 만족하는 거고, 남자들은 어차피 보여주지도 않는 건데 굳이 돈이 없는데 팬티를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빵꾸 뚫린 거 입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오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으니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제거해 줍니다. 그게 이제 실질 GDP예요. 명목 GDP는 아까 전에 그냥 내놓는 대로 그냥 나온 것이고,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해 줘야지 진짜 실질 GDP잖아요. 그냥 물가 상승률을 제거를 안 해줘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물건 가격이 올랐는데 경제가 좋아진 것만 같거든요. 물건 가격이 올라도 안 사는데. 그러니까 이 실질 GDP가 중요한 거죠. 실질 GDP가 2분기로 3.0%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2.8%니까 조금 줄었어요. 3분기에 그 증가에는 주로 소비자 지출. 소비자 지출을 왜 중요시하는지 알겠죠? 연준에서 CPI나 PPI보다 소비자 지출을 더 본다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분기마다 그 품목을 조정해줘요. PC는 개인 소비 지출은 그 분기마다 거기 트렌드에 맞는 항목을 넣어줘요. 근데 CPI는 그 항목 조정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변해서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상품이 반영이 안 돼버려요. 지금같이 뭐 로봇이 많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들이. 그 로봇 키오스크도 많고 집에 사는 웨어러블 로봇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버려요. 2년 후에나 반영돼요. CPI는. 그러니까 더 면밀히 봐야 되는 연준에서는 PC를 보겠죠. 그리고 이게 GDP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GDP 항목에도. 그리고 그 항목 숫자도 CPI보다 훨씬 넓어요. PC가. 그렇기 때문에 PC를 주로 본다. 소비자 지출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소비자 지출, 수출, 연방정부 지출,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지금 GDP가 늘었다. 어쨌든 GDP는 그 나라의 덩치예요. 덩치가 커질수록 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뭐 중국이 뭐 맨날 뭐 8% 9%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소비자 지출 이런 거 들어 있겠죠. 항목 조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 조정하겠죠. 중국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막 가격 오른 거 그렇게 내버려 두겠죠, 그냥. 소비자 지출 여기 항목 들어 있으니까 그냥 물가 지표 비싼 거 있잖아요. 제거도 안 해요, 그냥. 폭등한 거 놔두면 오른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성장률 발표에는 다들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정권 하에서 말을 못 한다. 잡혀가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사형을 당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자, GDP는 2.8% 증가한 것으로 잠정치 나왔고요. 이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최종치가 나올 겁니다. 지난달보다 약간 줄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 2분기, 2023년도 1분기죠. 2023년도 1분기. 이때보다는 지금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저 때는 마이너스도 있었네요. 한번 2022년 전에. 자, GDP가 2.8% 증가한 것으로 잠정치가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별 항목들은 이렇게 됐어요. 개인 소비부터 고정 투자, 민간 재고 쭉 있는데 뒤에 표가 있으니까 표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글씨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자, 여기 이제 GDP가 나오고 개인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PCE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거죠. CPI나 PCE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소비 지출, 소비자가 매겨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뭐 GDP가 덩치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GDP 덩치를 키우는 주요 하드캐리 요인은 그 미국인들의 소비예요, 소비. 소비 안 하고 지갑 닫아버리면 끝나요, 얘네는. 그래서 소비 지출이 지금 이번에도 하드캐리를 했죠. 2.8% GDP 증가인데 얘네가 한 2.3 정도 나왔거든요, 증가가. 그리고 수출 늘었고, 엑스포트.
그다음에 줄은 거를 볼까요? 이거 뭐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늘었잖아요. 정부에서 지출도 늘었고요. 기업의 투자도 늘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난 것들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난 것들이 이 재고 투자랑 이 집. 당연히 이거 수입은 다 적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순수출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요 집하고 이 재고 투자 이게 그러니까 재고가 악성 재고가 있고 좋은 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얘기했는데 시리얼이 잘 팔릴 것 같으면 빨리 시리얼 쌓아놔야 되죠. 시리얼 사려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다가 사람들이 아 시리얼 죄송합니다. 저희 동 났습니다 하면은 다 돌아가서 다른 회사 가버리겠죠. 다른 회사 시리얼 쌓여 있는데 그럼 장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들은 항상 면밀히 지금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가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재고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재고 투자예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재고를 더 이상 쌓으면 안 되죠. 그럼 악성 재고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기 회사가 흔들려 버리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집에 대한 투자가 안 좋았어요. 지금 그 뭐 신규 투자, 신규 그 주택 가격이랑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이랑 좀 엇갈리고 있죠, 가격이. 근데 그 주택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모기지 금리가 7%로 치솟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사실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규 주택 판매랑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택 판매가 좀 갉아먹었다. 근데 소비가 워낙에 강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제거해줘도 그렇죠. 실질로도 굉장히 강한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강해요, 미국은. 자,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 연준 의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준 의원이다. 내가 보우먼 이사다. 내가 파월 의장이다. 이거 보는 거죠, 같이. 다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 인상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거나 아니면 발언권이 있거나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발언권이나 투표권은 없지만 투자자니까 파월이나 보우먼 이사나 무슨 뭐 카시칼이나 얘기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하거나 파월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투자에 반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빙의를 해요, 빙의를. 나는 저기 연준 의원이다. 연준의 그 목표가 뭐예요? 내가 연준 의원이에요. 연봉 받고 일해요. 연봉 받고 연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매일 밤낮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빙의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되게 어려운 거라고 했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은 한 마리 토끼밖에 안 잡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가만 잡으면 돼. 물가만. 쉽죠? 물가만 때려 잡으려면 고용시장 박살나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고용시장 박살나건 말건 그냥 금리만 올리면 돼요. 그렇죠? 금리 올려가지고 저희 물가 때려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연준은 법에 두 개가 있어요. 물가 안정이랑 최대 고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때려 잡으면 그 물가만 때려잡히는 게 아니라 가격만 싸지는 게 아니라 임금도 깎여요.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박살나죠. 그럼 고용시장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은 물가가 폭등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미묘한 차이로 지금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의 숙명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당연히 이것도 보죠. 주간으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지금 계절 조정하고랑 계절 조정 안 한 거 있죠. 시즈널 어드 저스팅이랑 조정 안 한 게 지금 갭이 벌어지는 이 차이가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또 어려운 거죠. 뭐를 보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 헷갈리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계절 조정을 안 해준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규예요. 신규로 실업자 된 사람들한테 수당 청구한 거, 실업자들이 청구한 게 급증을 했어요. 근데 계절 조정을 하니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엇갈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조정을 해주면 계절 조정을 해준 수치로 보면은 2024년도 4월 달 이후에 최저치예요. 지금 4월 달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지금 여기보다도 낮죠. 지금 10월 달부터 4월까지 가야 됩니다. 4월 달 이후에 최저치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계절 조정을 안 해줘 버리잖아요. 안 해줘 버리면 어디냐면은 2024년도 초반 이후에 최고치예요. 이게 엇갈리고 있죠. 과연 지금 계절 조정을 해준 걸 봐야 되냐, 안 해준 걸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계절 조정이란 거는 계절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특이점이 있는 걸 일단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주간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주간에는. 그러니까 무슨 연으로 하면은 조정을 덜 해주겠죠.
왜냐하면 연으로 해서 전년 대비로 하면은 똑같잖아요, 조건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조건이 1년 전년 대비로 하면 다 반영이 되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주간 전주로 해버리면은 전주가 예를 들어서 여름 막바지랑 지금 가을로 접어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밀짚 모자를 파는 기업이 전주가 만약에 여름 막바지에 걸리고 이번 주가 가을이라고 치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계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게 되었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락했다고 나오지만, 그렇죠? 지금 계절 조정 안 해주면 치솟았어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지금 뉴저지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주간 단위로 나오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저번처럼 해리케인이 뭐 밀튼이나 뭐 이런 거 와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이 확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까 계절 조정 같은 것도 해주고 우리가 볼 때 이제 4주 평균으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4주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4주 평균에다가 계절 조정까지 매겼죠, SA를. 근데 그거는 확 떨어져서 지금 안정이 됐어요. 4주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2024년도 중에서도 굉장히 거의 가장 안정된 지금 상황이죠. 4주 평균이.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죠. 이 지금 4주 평균 말고 지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늘어나고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90만 명이죠. 지금 저쪽이 빨간색은 저쪽이에요. 빨간색은 저쪽이고 이쪽 초록색은 이쪽이에요, 색깔이. 빨간색 저쪽인데 지금 182잖아요. 190만 명 이게. 지금 계속 실업자가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2021년부터 그려져 있나요? 2021년도 저기 위에 높은 거 하나 있네요. 2021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최고 실업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잘리는 사람은 지금 적어졌는데 물론 그것도 계절 조정 안 하면 튀지만 계절 조정 해주니까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실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실업 상태에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지금 3년 이내 최고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니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지금 고용시장도 불안해요. 지금 계속 실업자 수는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리고 계절 조정을 안 해줘버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급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상황이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자꾸 고용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물가도 지금 들썩인데 고용도 시장도 지금 불안해요. 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 2.3% 증가했네요. 자, 이거 뒤로 가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연준이 가장 선호한다고 했죠. CPI보다 범위도 넓고 이건 분기마다 항목도 조정해주고 CPI는 2년마다 조정해주는 거에 비해서 빨리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건 GDP 항목에도 들어가 있으니 물가를 볼 때 이거를 보겠죠.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너무 급증을 해버리면은 또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시장이나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일단 오르니까 근데 연준은 마음대로 또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BEA에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 나오죠. 아까 전에 PC 프라이스 이 지출이 여기 GDP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GDP가 아까 2.8% 나왔다고 잠정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기 PC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PI보다 PC를 보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늘어난 부분 있죠. 요 초록색이랑 파란색. 여기 보면은 YOY 기준으로 두 개 다 계절 조정해 준 거. 요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건 코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PI든 PC든 똑같은데 여기서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거해 주면 코어잖아요. 근데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거해 준 코어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음식료가 변동성이 높다고 제거를 하는데 에너지 음식료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서비스 가격을 포함한 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PC가 헤드라인에는 2.3이라고 나오지만 코어 CPI는 거의 2.8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뭐였어요? 파월이 맨날 얘기하는.
2%로 2%에 도달되면은 내가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겠다. 그 뒤에 뭐 너무 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로 간다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근데 2%로 가려고 하는 그대랑 가까워지기 뭐 그대를 만나기 100m 전이었는데 갑자기 또 멀어지는 거예요. 100m가 돼서 이제 꽃다발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110, 112, 20m로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3%로 다시 가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거는 MOM과 YOY죠. MOM이 있고 YOY입니다. 자, MOM은 계절 조정을 해줬고 YOY도 계절 조정을 해줬네요. 여기서 0.2 달별로는 0.2 증가했고 요거는 2.3 연으로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걸 그려놓은 거고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제거해 준 게 또 나오죠, 이제. 이게 나오죠. 여기 어디 항목이 증가했는가? 여기 보면은 서비스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완전 바뀌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죠. 여기 듀러블 구스가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내구재거든요. 듀러블이 내구재고 이 지금 넌 듀러블이 비내구재예요. 그러니까 내구재 내구성이 좀 좋다 이거예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테슬라가 보조금이 없어져서 올랐는지 뭔지. 하여튼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이제 막 펀드나 ETF 지금 미국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 다 올랐더라고. 펀드 수수료를. 펀드 매니저가 받는 거를. 그래서 서비스 수수료랑 지금 이 자동차 내구재 가전제품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PC를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음식료 가격이 내려갔어도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가 내려간 게 항상 이 비내구재잖아요. 비내구재나 음식료 에너지는 안정이 됐는데 서비스라던가 내구재가 폭등해 버렸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자, 아까 전에 2.3이 헤드라인 CPI고 음식료랑 에너지 제거했더니 거의 2.79 나왔죠. 근데 거기서 주택까지 빼버렸더니 3.5가 나와. 3.5가. 연준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물가 2%.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었는데 지금 200m까지 미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 주택 가격이 안정돼서 아까 전에 주택 투자 안 한다고 GDP에서 깎아먹은 것도 주택 투자가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안정됐는데 의식주 중에 주는 안정됐는데 문제가 그걸 뺀 이거는 슈퍼코어예요. 코어에서 주택을 또 뺐으니까. 슈퍼코어가 지금 3.51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내밀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물가가 두드러기를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고용시장을 살려고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코어랑 슈퍼코어가 급등해버린다. 이게 지금 연준의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다행인 건 이거예요. 다행인 거는 미국인들의 수입이 지출보다는 일단 늘어나서 지갑은 빵빵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서 좋은 건데 물가 상승률로 임금이 너무 올라도 그러니까 임금도 천천히 오르고 소비하는 가격도 천천히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계단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경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거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라서 땅을 파고들거나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거든요. 일단은 뭐 소비자들의 지갑이 지출보다 빵빵하다. 요거는 다행인데 이제 연준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밀었더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뭐 코어 CPI니 슈퍼코어 CPI가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2%로 했던 그녀 앞에 3.5%가 등장을 해가지고 점점 그녀에게 꽃다발을 전해줄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덕평입니다. 다른 중앙은행이랑은 틀리게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미션. 이건 거의 오징어 게임 시즌2 수준이다.
매드토크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신일섭 소장님만의 언어로 들어보셨다면 이번에는 월가의 언어로 이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강했습니다. 이 뽀빠이처럼 정말 근육이 튼튼한 미국 경제가 되겠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부터 잠정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2.8%로 확보가 됐습니다. 미국은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 두 번째 수치, 잠정치가 되겠습니다. 속보치와 동일한 2.8%로 공개가 됐고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견제하다,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소비 덕분이었습니다. 2.8%라는 강한 경제 성장률은 강한 소비 덕분이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블룸버그 차트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검정색 선이 바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소비가 되겠습니다. 소비가 지금 3.5%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 또한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3.5%의 소비 증가는요.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증가율이었습니다. 사실 이 속보치 때보다는요. 소비 지출이 0.2%포인트가량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R&D 투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상쇄시켜줬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강한 소비가 유지가 되면서 GDP 성장률이 2.8%라는 큰 숫자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공개될 때는요. 분기별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요. 3분기 PC 가격 지수가 속보치와 동일하게 헤드라인 지수 공개가 됐고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속보치가 2.2%였다면 이번에는 2.1%로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 2%죠. 그런데 근원 PC 가격 지수가 2%의 분기 기준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분기 PC 가격 지수는 10월 PC 가격 지수가 공개되기 이전에 나왔는데요. 이후에 나온 10월 PC 가격 지수 어떻게 공개됐을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월 PC 가격 지수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로 0.2%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증가였습니다. 두 수치 모두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요. 다만 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 2.3%, 9월에 기록했던 2.1%보다는 소폭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와 같은 가격들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9월에 기록했던 2.7% 상승보다는 소폭 높아지는 모습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수치 두 가지 모두 다 또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9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긴 했지만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시장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대한 월가의 평가도 들어봐야겠죠. 월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 경로에 대한 전망을 바꾸지 않겠지만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9월 대비 10월 수치가 좀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연준 위원 일부는 새로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매파적으로 언급할 이유를 찾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감안해서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또는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주장이 되겠습니다. 매파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9월보다 다시 올라갔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 주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를 살펴봤는데
연준은 물가와 함께 고용시장도 함께 보고 있죠. 고용시장 어땠을까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날 하루 빠르게 휴장으로 인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 가장 빠른 업데이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21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요. 그 전주 대비 2천 건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21만 5천 건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7개월 만에 또 최저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미국 고용까지도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의 변수가 있는 건 바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11월 16일 기준으로 190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또 그 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4주 이동 평균도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13,500건이나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청구 건수가 감소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이 엄청나게 강하다까지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또 월가의 평가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월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일단 10월 충격을 줬었던 보잉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은 다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또 다른 의견 살펴보시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기 때문에 11월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하거나 소폭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4.5에서 4.7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 FOMC 이제 2주 조금 넘는 기간 앞으로 다가왔죠. 그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동결이 있을까 아니면 스몰컷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이루어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결은 24.3% 그리고 스몰컷 은 74.64%로 스몰컷이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얻다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동결 가능성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경제 지표를 이날 소화한 이후 시장은 다시 한번 스몰컷 가능성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70% 가까운 가능성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로써 지금은 12월 FOMC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지금의 기준금리 4.5에서 4.75%로 나타나고 있는데 12월에 4.25에서 4.5%로 한 번 더 내려간 뒤 연이어서 동결이 이루어지다가 내년 5월쯤에서야 한 번 더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망이 들어맞을지 선 반영돼 있는 시장에 충격은 없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모든 지표와 정책 가능성들을 평가한 시장은 확실성으로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그런 이야기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확실성이 시장 베팅이 들어맞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장까지도 국내 증시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큰 폭의 낙폭은 아니었지만 코스피는 2,50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692선에 마쳤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시가총액 안에서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코스피에서의 시총 비중이 이제는 33%대까지 무너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7%대 가까운 비율을 보여줬었는데 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33%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이 트럼프 발언으로 웃고 울고 하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하루였고요. 미국 관세 우려 때문에 반도체와 완성차 업체들이 급락하는 하루를 보냈고 반대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밸류업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는 나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 어제 코스피에서는 동일한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이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9개월 만에 20만 원 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은 나왔지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섞인 시각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고 실적도 잘 나와주곤 있지만 AI 트래픽에 대한 확실한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주가의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세포 재생 오가노이드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18%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S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온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어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산업별로의 흐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죠.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섹터별로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AI 차르 임명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당사자로는 머스크가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스테이드와 폴라리스 AI, 비트9까지 일제히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로 먼저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어제는 트럼프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상한가 그대로 직행 을 했고요. 또 국내 증권가에서도 내년이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에 찍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플랫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어제 같이 점검을 해봤던 시간의 이슈 중에 하나였죠.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남북 경협이라던가 철도와 금강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부산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섹터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거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도 만남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만남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결과만 놓고는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다,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 국내 관련주들은 전날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확인해본 이 페이지는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말 때문에 되려 하락했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바로 점검을 해보시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3대장으로 불리는 이 대표 업종들은 어제 좀 흔들렸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장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나왔죠. 막판 계약을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원한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우려감이 이날 증시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이 증권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되곤 있지만 이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시장의 성장률 자체를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5거래일 동안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중국 쪽에 어쨌든 문이 막히게 된다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반도체 하드웨어 쪽을 놓고 시장의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모습으로 그칠지 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계속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완성차 업체들도 상당히 부진했던 하루를 보였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안에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여기 또한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타격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시행되게 된다면 유럽이나 미국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당분간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작동될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보인 적도 있지만 이 미국과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 단에서는 부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지금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유행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내년에 이 주도주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세 가지의 산업군 안에서도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얼굴의 표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을 보인 종목과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지오릿 에너지는 이제 개별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고 다른 세 종목 같은 경우는 CBDC와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CBDC 출범이 될 것 같죠. 한국은행이 첫 결제 시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부터 결제까지 3초면 모두 된다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바우처도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CBDC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테마성을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CBDC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은행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이미 2만 곳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용 기대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오늘 그대로 반영이 될지 해당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 금통이 준비가 돼 있고요. 미국 증시 휴장에 이제 새벽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STO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포럼 감담에도 주체가 돼 있는 만큼 오늘 STO나 CBDC 또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종목들은 같이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미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될지 해당 부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국내장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밤 사이에는 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31%, 나스닥이 0.6%, S&P 500 지수 0.38% 내렸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해지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1%대 하락률을 보였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WTI 향방이 조금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값은 밤사이에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가 정말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9월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럼에도 일단 모든 수치들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로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고요.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두 번째 수치가 되겠죠. 2.8%로 속보치와 동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신규와 계속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신규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했지만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9,000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조금의 혼조세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M7 종목들만 대체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하락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대체로 다 초록불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 많이 올랐었던 빅테크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특히 휴장을 앞두고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0.06% 내림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반도체주라던가 다른 AI 서비스 관련주도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던 수요일 장이었고요. 아마존 1%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 0.76% 하락, 테슬라도 1.58% 하락, 구글은 M7 중 이날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0.12% 오름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 매수해라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관세가 멕시코에 대해서 25%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에 전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고 특히 제너럴 모터스가 더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포드 장 초반의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보합 마감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전장에서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밤사이에는 1.31%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주가 새로운 관세로 가장 위협받을 수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 정도가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장의 급락세는 좀 과도했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일단 포드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강력 매수라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매수 의견이 유력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의 주가 지난 화요일장에서 또 급락을 한 바 있었죠. 그런데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이 종목에 주목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화요일장 종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루프 캐피털의 의견입니다. 이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해외 물품 수입 비중이 적은 곳이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세 곳으로는 소매주 중에서만
달러 제너럴, 그로서리 아울렛, 그리고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의 종가는 달러 제너럴, 그로서리 아울렛은 좀 오름세를 보였지만 세이버스는 2%대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 법인세 인하가 되겠죠. 현행 21%에서 18%이냐 15%이냐 그 정도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18%로 인하가 된다면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5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고요. 15%로 인하된다면 주당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프 리서치가 법인세 인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파이서브 금융기술 솔루션 기업이 되겠는데 이 기업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매부터 IT까지 다 하고 있는 아마존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클로록스 청소용품 등 소비재 기업이 되겠죠.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일럽 물기술 전문 기업, 그리고 JM 스머커, 그리고 허쉬 초콜릿,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까지 모두 다 법인세가 인하됐을 경우에 주가가 잘 나갔던 종목이니 앞으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올해 수익률을 보자면 파이서브가 66.6%로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가 9.4%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인세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 기업들의 아웃퍼폼이 나타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선 뉴욕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를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관망세를 보이는 등 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트럼프의 정책 발언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되겠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까지 잡아보면서 국내 증시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 이 시간에는 휴장을 맞이하여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술주 강세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국내에도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되겠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에 대해서 파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들까지 낱낱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전 6시에도 마켓 시그널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또 옵니다. 조금 많이 내렸다 좀 주춤했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눈이 내린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아침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데일리 신문 1면과 4면에 걸쳐서 가장 이제 무게를 실은 기사는 역시 삼성전자 어제 사장단 인사 내용입니다. 좀 사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있고 쭉 이제 이번에 이제 사장으로 승진한 각 사업부 담당자들, 사장들 이제 사진들이 쭉 있죠. 예,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반도체 부문에 대한 이 회장의 위기 의식이 반영이 돼 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존 그 반도체 외 나머지 부문은 기존 인력들, 기존의 이 수뇌부들을 대부분 유임을 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땐 일단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채택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되 기존 사업부를 좀 유임을 해서 안정을 택하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화면에 조직도 새로 나온 거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전영현 반도체 부문 담당 부회장 유임, 그다음에 한종희 나머지 부분이죠. 이제 DX 부문 부회장 유임 이렇게 돼 있고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한다는 거 제일 왼쪽 하단에 있죠. 이게 좀 이례적인 인사로 보여집니다. 보통 수뇌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장이 있고 반도체 전체를 담당하는 수장이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장들이 각각 사장급들을 있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겸직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좀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 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진만 사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한진만 사장은 D램 쪽도 거쳤고 SSD도 거쳤고 그다음에 전략 마케팅 쪽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북미 쪽에서 사업을 총괄하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미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라든가 이런 글로벌 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고객사들의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가 고객사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TSMC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진만 사장이 맡아서 해결을 해 보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DX 부문은 이제 생활가전 사업부장까지 한종희 부회장이 같이 맡고 또 신설된 품질혁신회까지 이제 한 부회장이 다 맡게 돼 있어서 결국은 전영현, 한종희 이렇게 두 부회장이 나눠서 이제 이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장급 CTO 즉 최고 기술 책임자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과 변화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의 또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현재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또 분명히 져야 될 사업 지원 TF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내부에서 사장 승진자도 나오고 외부에서 더 인력들이 보강이 되는 강화했다라는 부분.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라 이거죠. 그러니까 경질이 됐어야 될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기 의식이 과연 정말 제대로 있는 거냐에 대한 그런 지적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변화와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렇게 기존 멤버들이 상당수 유임됐다는 얘기는 삼성이 상당히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거는 일단 알고는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아직 삼성 내부에서 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방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의 내용 부분들을 오늘 어제도 일부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앞으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또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나온 것과 어제 맞물려서요.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된 종합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를 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비용 부담도 분담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좀 관계사들 간의 이 협의 체제를 좀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 가운데 송전 선로를 지중화 즉 지하에다가 매설하는 거 관련돼서 정부가 예산을 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등 이런 관계사들 간의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계획도 좀 만들어냈고 비용도 분담하는 내용도 좀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빠져있던 이 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관련 시설 투자 이 부분도 좀 포함시키기로 해서 기업들이 장비를 들여올 때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죠. 이런 거에 대한 세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어제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안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 바로 나온 거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한테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에도 직접 보조금 문제는 빠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뭐 대만, 중국 등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반도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들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는 빠져 있어서 결국은 반쪽짜리 지원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데일리 증권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톡비사는 찬바람 부는 배당주 호호. 제목이 되게 소프트하게 나왔죠. 배당주 보통 이제 이렇게 연말 되면은 많이들 하시죠. 약간 뭐 루틴하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주도주도 없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어떤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배당주라든가 경기 방어주라든가 좀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 그러니까 특히 미국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 미국 우선주의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국내 이런 대형 기업들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 쪽에 지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실제 그런 기업들은 현재 주가도 좀 오르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관련 기업들 배당이나 경기 방어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코스피의 고배당 50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2.5% 정도 올랐습니다. 화면에 좀 나오는데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거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코스피 200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금융주, 그중에서도 고배당을 많이 하는 10개 종목을 뽑으니 고배당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분위기가 뭐 겹치면서 배당주 매력도 커지고 있고요. 당연히 밸류업 정책 영향 때문에 배당주도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당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뭔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꾸준히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종목들로 들어가 보니까 역시 통신주들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요즘에 계속 3, 4% 이상 좀 오르고 있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KB금융 같은 경우는 9% 가까이 좀 9% 넘게 오르기도 했으니까 이 금융주들이 역시 주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온라인 기사인데요. 코스피로 짐싸는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관련 절차가 대략 45일 이내에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빠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들어가서 이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될 것을 좀 기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 안정,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걸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장 오늘 조금 다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뭐 내일 쉬고 추수감사절 또 이게 연휴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은 돈을 많이 쓰는 연휴다 보니까 좀 미리 차익 실현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뭐 요즘에 뭐 거시 환경도 또 트럼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오늘은 지수가 뭐 동반 하락했다. 사실 이게 평소에 동반 하락했다는 것보다는 좀 느낌이 좀 덜 쎄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사실 오늘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박사님이 늘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PC 물가 지수도 그렇고 GDP 성장률 3분기 것도 나왔고 금리와 관련된 뭐 통화정책 관련돼서 연준 인사들 뭐 관련 발언들도 뭐 등등등등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물가 쪽 부분은 다 뭐 예상치에 부합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그런데 최근에 반등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네. 오늘 PC 지수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시고 계세요? 월가 예상대로 나왔고요. 예. 근데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CPI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작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맘때쯤이.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군요.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뭐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고돼서 실제로 전년 대비로 안 좋았죠. 네. 헤드라인도 안 좋았고 뭐 근원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다 주목하는 게 이제 전월비인데 전월비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말씀은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월비 같은 경우도 원래 9월에 0.2였는데 8월 대비였겠죠. 어제 나온 뭐 10월 네. 그런 PCE 물가는 0.24, 0.2에서 0.24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조금 근원 PCE 같은 경우도 0.25였습니다. 9월 달에는. 근데 0.27. 조금씩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네. 0.3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기대를 안 했고 조금 근원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이제 뭐 시장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원이 좀 안 잡힌다는 얘기는 임대료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뭐 특이하게 어제 근원 물가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인데 서비스업 쪽으로. 특히 이제 뭐 약간 포트폴리오 자문 수수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고질적인 부분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그렇죠. 거. 이런 거는 잘 안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사실은 이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잘 안 떨어지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이게 상승폭이 너무 크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아예 감안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 물가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잡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1,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근데 이제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적인 고통지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떨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마켓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특히나 이제 뭐 연준 위원들도 뭐 매파적인 분들은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엊그제 그 통화정책 회의록이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근원물 중립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PCE가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개인 소득이나 개인 지출 또 이제 같이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 소득도 0.6%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계속 는다는 얘기고. 개인 소득이 굉장히 양호했고요. 전월비 0.6% 플러스입니다. 개인 그 지출, 개인 지출은 뭐 조금은 둔화됐는데
전월에 0.2% 증가했는데 10월에는 0.1%. 그러니까 살짝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뭐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예. 탄탄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립금리 논란이 나온다라는 거는 또 결국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견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미국 경제 침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오히려 그 이하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저도 그러네요. 이 소득이라든가 지출이 꾸준히 괜찮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제일 밑단에서의 뭔가 변화 흐름들일 텐데 이게 계속 꾸준하다는 얘기는 미국의 지금 2.8% GDP 인적이 나왔는데 이제 이 정도 좀 될 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법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정책, 이 소위 말하는 스케줄에 이게 이대로 과연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소위 고압 경제 정책을 이제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식 네. 수요를 촉발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거고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대로 간다면 2% 이상, 뭐 심지어는 2.5% 이상으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 굉장히 좋으실 때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연준이 금리를 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뭐 3.0 이하라든지 뭐 3.5 이하라든지 이거는 조금은 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4.75인데 뭐 12월에 만약에 인하를 하면 이제 4.5에서 그렇죠. 이제 내년 1월 FOMC를 맞이하는데요. 당장 뭐 12월에 인하할 거냐 말 거냐는 뭐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인하하는 쪽으로 어제 오히려 올랐습니다만 좀 그렇더라고요. 한 70% 정도의 확률이 지금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만은 뭐 인하하든 안 하든 뭐 이것이 마켓에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예. 12월에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실망을 할 거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정말로 시장이 실망을 한다면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트럼프식 수요 증진 정책이 촉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또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면서 연준이 정말 금리를 못 내리는구나 라는 이제 것이 확신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되겠죠.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분기쯤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FOMC가 1월 28일이 있거든요. 1월 말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 취임 이후네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니까 1월 20일에 취임해서 관세 때리고 이것저것 막 그냥 폭탄 쏟아내겠죠.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주일 있다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것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12월에 인하를 하고, 먼저 하고, 1월은 이제 조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 특히 이제 취임 첫날 행보를 보면서 뭐 조금 1월 28일 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내년 1월 FOMC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동결할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는 이런저런 뭐 얘기들은 있긴 하지만 금리가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준의 이 금리 정책 시장에 이를테면 쇼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려면 연준이 금리 못 내리겠네 이제 이런 정도의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될 거다. 그런 정도로 연준 통화 정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계시다가 연준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자잘한 너무 잔파동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큰 줄기를 딱 잡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좀 덜 불안하시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관세 얘기 잠깐 해주셔서요. 뭐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뭐 캐나다랑 뭐 멕시코 25%를 때리겠다라는 등 중국의 10%를 때리겠다는, 저는 그게 기존의 보편 관세의 이제 내용에 포함된 거라 생각했더니 그게 또 완전 또 별개더라고요. 네. 전제를 펜타닐하고 뭐 불법 이민 관련된 거 달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약간 위협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미국 현지에서 뭐 들어오는 뉴스에 의하면 또 월가의 반응은 뭐 조금 실제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가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짖는 거다. 예, 원래 짖는 개들은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협상용이다라는 건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모르죠. 예,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뭐 조금 60%를 일단 질러놨기 때문에 속된 네. 말로 발표했기 때문에 후보자 시절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이제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보호주의에 입각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공화당 정강이 결정이 됐고 그런 뭐 배경에서 60% 관세를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트럼프 1기 때 만들어졌거든요. USMC USMC가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네. 자기가 서명한 것을 이제 조금 자기 손으로 폐기하는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더욱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환율 25% 발언은 조금 협상용이다. 불법 이민을 막고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한 그런 뭐 협상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문제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과 또 대통령의 이제 권한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게 트럼프 1기 때 2017년 바로 취임하자마자 철강에 대해서 20% 관세를 바로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때릴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거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보면 사실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1년 차에 시작해서 예. 계속 올렸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대로 유지한 그러한 환율인데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되죠. 네. 그래서 20%에서 10%를 이제 추가하면. 또 혹은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60%를 추가하면 이거는 뭐 재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단추는 10% 이나는 그래도 인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취임 직후에 할까 아니면은 조금 100일이 지난 다음에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 시장이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이 관세 인상이 어느 속도로 언제 첫 스타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뭐 1,4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도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는 어쨌든 이 환율 문제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만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뭔가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겠느냐 생각이 좀 드는데 1기 때 말씀 잠깐 하셔서요. 그때랑 지금이랑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어떤 뭐 이거는 좀 그때랑 좀 달라 뭐 이렇게 좀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많이 다르죠. 뭐 시장 금리도 그때는 뭐 2%도 안 그렇죠. 지금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준 금리도 0.75%에서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상승률 기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정도 수준, 근원 CPI도 절반 정도 수준 상승률 기준으로.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20%포인트 GDP 대비 낮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도 그때는 마이너스 3%였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6.4%고 2025년 회계년도에는 거의 7% 육박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트럼프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 2024년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뭐 국채를 바이백한다든지 또 국채 발행도 단기채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시장을 조금 왜곡시킨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가뜩이나 조금 올라가려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트럼프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것은 뭐 불에다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내년 연도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조금 위축이 오고 또 주식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그것은 연준도 트럼프 정부도 컨트롤 못하는, 통제 못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의 폭등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모를 리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책에 분명히 반영이 좀 돼서 움직일 테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챙기려고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시중금리가 국채금리가 폭등을 해서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왜곡이 되고 혼란이 되고 뭐 충격을 받고 이런 식의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근데 조금 정치인 입장에서는 2025년보다는 2026년 뭐 경제 지표를 뭐 예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야만 2026년 후년 말에 있을 중간 선거, 예, 중간 트럼프 정부의 중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년 단임의 임기를 맡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초기에 네. 집권 초기에 많은 좀 부담스러운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2025년이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금리가 폭등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2026년에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오히려 아름다운 경제 지표, 경제 성적표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025년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본인 입장에서 또 그동안 내놓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담아야 될, 주워 담아야 될, 네.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될 네네. 일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내년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쏟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털어낸 다음에 네. 2026년에 말씀하신 중간선거를 앞둔 26년에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치적이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들을 수 있을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환율만 생각하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내수 이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수출도 조금 뜨뜻미지근해졌는데 금리를 내려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 그 재정정책 얘기는 그렇게 별로 안 나오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채권 전문가들은 지금 동결을 좀 치고 있습니다만은 네. 환율이 조금 문제일 것 같고요. 금리 인하했을 예. 때. 그래서 환율 시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내수 경기가 부양되느냐.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돈들이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서 또 또 그렇죠. 집값만 올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얼마나 조금 신뢰하고 있을까라는 예. 부분에서 저는 좀 금리 인하가 내수 부양에 조금 연결고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창용 총재도 내가 지금 통화정책관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환율이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행간을 읽어보면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건 내수 부양에 대한 그런 압력 때문에 한다라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했을 때는 맞습니다. 부담스러울 거고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다음에는 그 이후에 후폭풍을 뭐 한국은행 총재가 시켜서 했다라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예상을 했을 때 오늘 뭐 그냥 동결적으로 그 무게를 좀 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었던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내년 1월에 일단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내리더라도 뭐 그 이후에도 지금 사실은 특히 말씀하신 2025년에 트럼프가 그런 말했던 것들을 다 쏟아낸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혼란상이 우리한테는 환율 상승, 급등 뭐 이런 걸로 또 결과져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좀 장기적이긴 한데 내년 정도까지 우리 환율 쪽을 일단 크게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크게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밴드를 그러니까 보세요? 뭐 원달러 기준으로는 1,400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 그래서 한 1,380원에서
지난번 뭐 약간 고점인 1,420원, 예. 10원까지 10원 갔습니다만은 정도. 뭐 한 20원까지, 30원까지 열어놓고요, 위로는. 위로는 네, 그래서 1,430원. 1,400원을 중심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3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전개돼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일기 때 우리가 미리 좀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9월 말부터 환율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도 거의 10% 올랐고 달러도 10%, 위안화마저 5%는 올랐거든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11월 5일 이전부터 심지어는 9월 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미 대략 10% 정도는 환율이 상승분이 반영이 시장에 돼 있는 거다. 이미 일부는 내년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선반영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과격한 공약한 바대로 그런 스케줄대로 가파르게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한 것보다는 환율이 안정된 수준으로 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제 가서 봐야 되긴 할 텐데 좀 박사님의 그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환율 보면서 이게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일단은 불안 요소로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취임 전까지는 시장이 비교적 뭐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를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할 거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내년 취임 전까지 뭐 1월 정도까지 시장 흐름이 그냥 이렇게 꾸물꾸물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장으로 좀 우리가 보고 있어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연말 연초 뭐 랠리가 크진 않더라도 뭐 잔잔한 뭐 조금 우상향이 미국 증시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경제가 살아 있고 또 내년도에 S&P 500 EPS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1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주가가 이제 약간 과열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락할 텐데 그 시점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4월,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봄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 100일 허니문 기간까지는 시장이 좀 살아있을 가능성. 물론 이제 그 전에 주가가 너무 급등한다면 S&P 500이 거의 7,000에 육박한다든지 이렇게 단기 급등이 있다면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M7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여러 가지 독과점 이슈라든지 뭐 또 애플은 뭐 중국 판매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다행스럽다고 그럴까요? M7이 조금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M7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다른 S&P 500의 다른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움직인다면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면서 강세장이 길이는 조금 기간은 좀 길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오히려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도 M7이 구글 빼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크지는 또 않지만.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가 비교적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며칠 조금 오르고 뭐 조금 조정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 취임 때가 1월 초중순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환율도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마켓 일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또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